자, 추계 결정하는 거 봅시다. 양도 차익을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 결정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양도한 금액에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양도가액 자체가 양도가액 자체가 실거래 가액이 확인 안 되면 기준시가랍니다. 매감, 외감을 다 해도 나오지 않은 기준시가. 요놈이 기준시가면 요놈도 기준시가. 요놈이 기준시가면 뒤에도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하지 않으면 얘들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서 다른 방을 써야 됩니다. 또다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가액이 확인이 안 됩니다. 미확인. 그럼 뭐 해야 되죠? 매감 환기 추계 결정한다 했죠. 추계 결정. 추계 결정 방식으로 씁니다. 그 시험에 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 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로 하는 경우, 환산가로, 기준시가로 이 말 나오면 이 방식 써야 됩니다. 추계결정가액으로 한다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가액, 매감 환기로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실거래가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의문이에요. 매감환은 실거래를 인정한다고 했잖아. 실거래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이게 실질 금액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 미루어 짐작한 금액이지 진짜 금액은 아니거든. 나는 정확히 3억 5천에 샀는데 매매 사례가가 있어. 뭐 3억 7천이더라. 난 3억 7천. 3억 나는 3억 5천이면 3억 7천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금액이 진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 추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도 진짜 금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 정도 금액으로 추계, 짐작한다. 그럼 당신도 이 정도 금액은 지출할 것이다. 짐작하는 겁니다. 그 요거 가지고 있는 동안 팔 때까지 얼마를 썼을까? 필요경비를 요것도 계략적으로 빼줍니다. 계략적으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 적용을 해주겠답니다. 얼마를 지출한 걸로 인정해 줄까 하니까 이건 통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의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얼마를 지출하는가 보통은 자기가 취득했던 금액의 한 3% 정도는 경비로 쓰더랍니다. 당신도 그 정도 금액을 쓴 걸로 이렇게 빼주겠다는 뜻이야. 취득 당시 취득가액의 곱하기 3% 미등기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0.3%만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뭐죠? 취득가액을 뭘로 할까?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 안 되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한다. 그럼 여기다 매매 사례가를 접어놓고, 근데 만약 매매 사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감정가로? 감정가 안 나오면 환산가로? 환산가도 안 나오면 기준시가로? 근데 얘들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기준시가는 매년 정부에서 공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삼아야지. 이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 금액에 곱하기 100분의 3 미등기는 1000분의 3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일단 요까지만 보세요. 요까지만. 그럼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확인되지 않아 추계 결정한다 하면 추계 결정하는 요 금액에 플러스 취득 시 기준시가의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요까지만 보세요. 요보다 더 이상 깊이 가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니까 또 뭐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할 때는 환산가액에다가 플러스 이 금액으로 하되 이거 외에 또 어쩌고저쩌고 예외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 지금 우리 1, 2월 달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루트 씌우고 들어오자마자 뭐 탄젠트, 코사인 막 이러면 진짜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합시다. 요즘도 이렇게 하다가 취득가액을 실거래로 하지 않고 추계결정으로 한다면 이들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 적용을 해주더라. 요까지만 보세요. 요까지. 물론 이제 부동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말고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상권 등은 7% 한다, 미등기는 1% 하고 등등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부동산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니까 취득 당시 291쪽에 취득 당시 실거래 가액이 확인,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할 때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은 취득 가액을 추계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가액에다가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 가액은 실거래가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 매감 환기로 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가액을 요거 추계 결정으로 한다면 나머지 기타 경비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하는데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한다. 뒷장 넘겨 토지 건물처럼 부동산은 취득시 기준시가 요금액에 곱하기 100분의 3, 3%. 단 미등기는 1000분의 3, 0.3%. 딱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 밑에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 1세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은 지금 보지 말고 앞에 1세대 고가주택 어떻게 한다 했죠? 고가주택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잖아요. 양도가액을 9억 원과 9억 원 넘는 금액 딱 나눈 다음 비율만 정한 다음 그 초과되는 그 비율만큼만 과세하면 되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소득금액, 양도 차익을 구했고 양도 차익에다가 마이너스 뭘 해야 되죠?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공제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참 많고 한 문제를 내지 않아도 지문 안에 한두 개씩 집어넣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반드시 꼭 보셔야 되겠지. 장기간 포유했답니다. 장기간 포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이 무엇일까 하는 공제 대상. 무엇을 팔든 다 공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딱 세 가지를 공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2013년까지만 해도 토지 건물만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만 공제 인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팔 때만 인정했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을 쭉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동산 보유하다가 조합원이 된 거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거야. 입주권. 입주권을 파니까 부동산 아니잖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은 아니거든. 이 입주권 파니까 장기보유 인정 안 해준다거든. 이 양반들 반발합니다. 왜? 나는 처음부터 재개발 사업 반대했는데 공법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인원이 찬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조합원이 된 수밖에 없고 나는 원래 부동산을 보유했던 요 기간 왜 인정 안 해주냐고. 원래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입주권도 포함시켜서 입주권은 단 공제를 적용하되 어디까지만 해줍니까?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전 요 기간 부동산을 실제 보유했던 이 기간만큼만 공제하지 요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입주권. 그런데 입주권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입주권 갑이 취득했다. 갑이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 입주권을 을이 취득했습니다. 입주권을 을이 취득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입주권은 반드시 원래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의 입주권만 공제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조합원이 된 이 사람의 입주권 다음에 팔아도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번 토지, 그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가운데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괄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반드시 원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이 된 그 사람의 입주권을 인정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이 사람은 원래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차익 구할 때도 요 기간, 요 차익에 대한 내용의 곱하기 공제율이지 요 기간 이후에 발생한 차익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공제 대상이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다음 두 번째 보유. 몇 년 보유해야 돼요? 적어도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만 인정을 합니다. 이때 보유는 당연히 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의미하는 뜻이고, 그럼 이렇게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거 양도하면 다 공제하는가? 세 번째 공제 배제. 아무리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해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등기로 양도한 것. 미등기 자산 양도. 요거는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로 판 건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정지역 안의 다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적용 요건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단 미등기 자산 및 조정지역 내 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제외. 조정지역 안에 조정지역 요 내에 1세대 2주택 이상. 그리고 2주택 할 때는 딱 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또 주택과 입주권을 합쳐서 2개 이상, 주택과 입주권을 합쳐서 2개 이상인 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집 한 개 가지고 있고 조정지역 안에 주택 한 개, 조정지역 입주권 한 개 가지고 있다. 이 사람도 2주택으로 봅니다. 그냥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 원래 신설됐잖아. 요거 신설됐.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하지 않겠다고 신설된 부분이라서 꼭 보셔야 될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등기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 배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부터는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에 대해서도 공제 인정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거 틀리게 하면 이렇게 하지.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 보유는 미등기로 양도한 것과 1세대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인 자의 주택의 양도는 공제받을 수 없다. 틀립니다. 반드시 다주택은 조정지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제 배제하는 거지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울산 같은 건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울산에는 내가 2개, 3개, 10개 가지고 팔아도 다 공제 인정합니다. 공제 인정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판다든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뭐 부산 해운대구에 집 2개 가지고도 판다든지 이러면 이건 장기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얼마를 공제하는가? 얼마를 공제하는가? 공제액. 공제액. 이것도 올해부터 개정된, 올해부터 2019년부터 개정된 겁니다. 실제 개정은 2017년도 개정됐는데 적용을 올해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올해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을 해놓고는 2019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도된 거든. 얼마를 공제하는가? 일단 먼저 양도 차익 구한다 했죠. 양도 차익에다가 해당하는 공제율 이렇게 곱합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 거야. 공제율. 이 공제율이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야.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있듯이 이 공제율을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이걸 어디에다가 곱하여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죠. 취득가액에 공제율 곱한다. 양도가액에 공제율 곱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차익을 구한 다음 그 차익에다가 공제율 이래 가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 얼마를 해주는 거 봐. 물가 상승률 얼마를 죽여주는가. 우리 물가 상승 매년 한 해가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통계청에서 2018년도 물가가 얼마 상승되었다. 매년 공시합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뭐 작년에 얼마 상승됐고 작년에 얼마 상승됐고 매년 발표하는데 이게 2012년, 13년, 14년 같은 경우는 보통 2.6%, 2.7% 이 정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면 3.1%좀 가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2.6%, 2.7%쯤 돼요. 그러다 보니까 2.7%에 곱하기 보유기간 하니까 자꾸만 이게 연수가 뭐 몇 프로가 아니고 몇 프로, 몇 프로, 뭐 점수 나오고 하니까 반올림해 줍니다. 그럼 2.6, 2.7 나올 때는 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2017년 들어오면서부터 물가 상승이 2.4, 2.4 얼마, 2.5, 2.3 얼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는 조작입니다. 어차피 통계는 조작이기 때문에 뭐 2.4%인데 심리적인 내용은 2.4%가 아니고 거의 뭐 3.몇 %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게 통계를 때 세상의 통계는 모든 대한민국 통계 모든 물가를 가지고 다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 대표적인 물건 몇 가지를 잡아서 그곳의 상승을 보고 통계를 내립니다. 근데 물가 상승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배추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등등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다행인데 물가 상승 연탄 집게가 얼마 올랐는가? 그 실제 들어가요. 물가 상승 통계에 들어간 물건 중에 연탄 집게가 얼마? 일상생활로 연탄 집게 씁니까? 안 쓰잖아, 그렇죠? 연탄 집게가 얼마 올라가니까 작년보다 하락했거든. 아, 물가가 하락했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다 보니까 전체 2.4%지.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물건만을 추정하면 내가 볼 때 거의 4% 이상 가요, 사실은. 실업률도 맞아요. 실업률, 대한민국 실업 3% 이하가 되면 완전 고용입니다. 실업률이 3%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거든. 대한민국 실업률이 3.2%가 돼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왜? 알바하는 것도 다 취업으로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완전 백수밖에 알바는 대부분 많이 하거든. 군대 가는 것도 취업을 잡아주거든. 왜? 월급 나오잖아. 월급 나오니까. 인턴 들어간 것도 취업 잡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 완전 고용 형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는 참 장난입니다. 믿으면 안 돼, 사실. 어쨌든 지금 2.4% 나오다 보니까 반내리만 그거네. 또 반내리면서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2% 잡아주겠답니다. 물가 상승률을 2% 잡아주겠다고. 야, 수십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3% 잡았잖아. 이제는 반내리면서 물가 상승률 2% 잡아줍니다. 2%. 곱하기. 자, 매년마다 2% 정도 상승된다. 그럼 적어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이상 보유한다. 4년 이상 보유한다. 5년 이상 보유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원래 개정된 것 또 하나가 작년까지는 최대 10년 이상의 보유만 인정했습니다. 그럼 작년은 10년 보유하는 거나 11년 보유하는 거나 12년 보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최대 15년 이상을 잡아줍니다. 15년 이상. 이제는 10년, 11년, 12년 다 틀려. 다만 15년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15년 된 거나 20년 된 거나 똑같아. 최저 3년 이상부터 최대 15년까지 그걸 잡아서 나머지 뭐 2년 매년 2% 상승된다. 그럼 2, 3은 6%, 2, 4, 8%, 2, 5, 10% 이렇게 해서 최대 2 곱하기 15, 30%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려. 최저 6%부터 최대 30%까지 이래 공제적으로 합니다. 제가 제일 신기해하는 분이 누구냐니까 이거 외우고 있는 분. 이걸 막 외우고 있더라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쉴 데 없이 그 짓 왜 합니까?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 알면 그냥 시험에 4년 이상 보유했지만 시작하면 2, 4, 8%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지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물가 상승률을 외우고 대신 최저 3년 이상은 보유하되 최대 15년 이상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거든. 대신 예외적으로 특례적으로 딱 한 개. 1세대 1주택은 별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별도의 물가 상승률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물가 상승률 8% 잡아줍니다. 일반적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의 가격 상승 월등히 많이 높았거든. 그래서 1세대 1주택만큼 이것도 주의할 것. 3년 이상 보유했는데부터 시작해서 얘는 10년까지만 인정한다. 10년 이상 보유했다. 이게 끝이야. 왜? 10년만 해도 8 곱하기 10, 80%인데 15년 잡으면 어떻게 돼요? 15년 잡으면 80%에다가 5, 8, 120%. 아니, 나온 금액에 120% 빼주면 환급해줘야 돼. 환급 돌려줘야 돼. 이거는 10년까지만 인정합니다.
8 곱하기 하니까 3, 8, 24, 24%부터 시작해서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요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물가 상승을 3% 받는데 원래 2%인데 요게 원래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오직 1세대 1주택만. 이러니까 또 두 분이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냐고. 그렇죠.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면 비과세가 되잖아. 이게 이야기 하냐고. 어차피 비과세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가주택입니다. 아무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다 갖췄다고 해도 고가주택 9억이 초과되면 9억 초과되면 과세하거든. 그 9억 초과 부분에 장기보유는 이런 걸 적용합니다. 또 하나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은 보유했는데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하되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되거든. 이 양반 조정지역 안에 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2년 거주가 안 돼. 그다음 과세가 돼. 그때는 요걸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같은 연도에 공제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하고 있다. 여러 차례 양도하고 있다. 그럼 어떡하죠? 같은 연도 공제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한다. 양도할 때마다 빼줍니까? 양도할 때마다 빼줘요? 빼줍니다. 얘는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 공제이기 때문에 몇 번을 팔더라도 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각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연도에 동일 연도에 공제되는 대상을 여러 차례 수회 양도한 경우 이럴 때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적용을 인정합니다. 각각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았고 295쪽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 구분 계산, 양도자손의 통산, 양도자손 통산은 2, 3회 때 나왔지만 2번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야. 이거 잠시 후에 기본공제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나오니까 296쪽 기본공제 나옵니다. 과세 표준 구하면서 밑에 기본공제 요놈. 기본공제가 보통 입혀 보니까 되게 많이 처음 나오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6회, 9회, 10회, 12, 13, 18, 24.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한 문제 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가 한 문제 내니까 18회 때 한 번 내고, 그럼 6년을 건너서 24회 때 한 번 내고, 그럼 지금 또 한 번도 없잖아. 대신 기본공제는 지문 안에 한 개쯤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 쓰지 기본공제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모든 자산의 양도 여기 다 적용이 돼. 공제 대상이 장기 보유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하는데 얘는 어떤 자산을 팔든 다 공제합니다. 단 미등기는 공제 폐지합니다. 미등기는 공제 폐지. 미등기만큼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교해서 봅니다.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를 비교할 때 장기 보유는 미등기로 양도한 것과 조정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인정하지 않는데 기본 공제는 미등기에 대해서만 공제 배제합니다. 이거 쉽게 내는 사람은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와 기본 공제 모두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지문. 미등기는 장기 보유도 인정하지 않고 기본 공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리게 하면 착한 사람은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는 받지 못해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둥 이러면 틀리지. 근데 독한 사람 그런보다도 이걸 끌고 갈 거예요. 조정지역 안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 모두 받을 수 없다. 이러면 틀려. 앞으로 장기 보유, 기본 공제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오직 하나, 미등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등기에 대해서만 둘 다 공제 받을 수 없지. 요놈은 장기 보유는 받을 수 없어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놈만 가지고 문제 물을 수도 있어. 다음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 장기보유도 나오고 뒤에 세율도 다 틀리거든. 세율도 틀리고 다 나오니까 어쨌든 각각 은행을 볼 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유기간 이런 것과 아무 관계 없이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동일하게. 보유기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뭐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성격이라 했지. 배우자 공제하는데 혼인한 지 1년 됐다고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빼주고 혼인한 지 10년 됐다고 100만 원 빼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냥 소득 계산할 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몫을 얼마 이래 빼주는 거지 혼인한 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유한 기간이 얼마든 상관없이 똑같이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에 문제 내면서 기본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하여 공제하며 자꾸만 장기보유처럼 내는 거야. 장기보유처럼. 저것도 옛날 문제 한 문제 낼 때는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과 입주권에 대하여만 공제 적용을 하며 하니까 자꾸 장기보유가 떠오르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야. 세 번째, 얼마를 공제하는가. 세 번째, 공제액. 공제액은 양도, 소득별로 뭐 양도란 빼고도 양도, 소득별로 이거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이 양도,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양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양도, 소득별로 하여 각각 연 250만 원. 요금에 공제합니다. 연 250만 원이면 연 250만 원. 그럼 10년 보유했다. 얼마를 공제하죠? 10년 보유했다. 얼마를 공제합니까? 2,500만 원.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앞에 말해서 이번에 보유한 기간과 아무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10년 보유했다고 2,500 이러면 이게 물가상승 공제지. 오래 보유하면 공제가 더 많이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기초적 공제야. 그 연 250이란 말은 2019년도란 연도에 공제받을 금액이 250이라는 뜻입니다. 2018년도에 250만 원, 2019년도에 250만 원, 2020년에 250만 원 이런 거지. 각각의 연도에 대하여 2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옛날 기출 문제가 토지를 두 개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토지를 연도를 달리해서 각각 양도하였다면 각각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맞아. 연도가 달라지거든. 근데 토지 두 개인데 원래 다 팔아버렸다. 250밖에 공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연도가 바뀌면 다음 연도 250만 원 가거든. 연 250인데 양도 소득별로 한답니다. 양도 소득별로 이 양도 소득 구분이 앞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할 때 제가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잖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한 가지와 그리고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세 가지 나눈 거야. 그 1번 소득별 구분이라는 것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 요것이 하나의 소득입니다. 부동산, 그 부동산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영업권, 특정 시스템을 이용해온 돈, 요놈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요거 한 가지. 세 번째, 파생상품, 요거 한 가지. 요렇게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1년에 150, 여기에 1년에 150, 여기에 1년에 150 삽니다. 여기 무슨 차이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구분한다 했죠? 양도소득 금액은 반드시 요 세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무엇 때문에? 1번은 누진세 쓴다 했잖아. 1번은 누진세를 쓰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원칙적으로 누진세를 세는 애들입니다. 누진세 대상입니다. 얘들.
주식과 파생상품 비례해서 씁니다. 누진세 안 씁니다. 얘들은 차등 비례세, 차등 비례세 뒤에 나오겠지만 차등 비례세율 씁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중소기업 주식일 때는 10%, 대기업 주식일 때는 20%,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30%. 요 놈은 무조건 단일 비례세. 단일 비례세. 얘는 그냥 20%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 원래 토지 팔아서 이익 생겼다. 원래 주식 팔아서 이익 생겼다.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합쳐서 뭔 세율할 건데 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세율이 다 높아져야 되고 얘는 금액이 얼마나 똑같은 세율인데 또 중소기업 주식을 팔았다 이익 봤다 파생상품 팔아 이익 봤다 합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10% 세율이고 20% 세율인데 합친다. 뭔 세율을 할 건데 할 수가 없어.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은 반드시 양도소득 금액은 요 세 가지 소득 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각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혹시나 결손금이 나오더라도 이것과 이놈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장 위에 2번 양도소득 금액 구분 계산. 그리고 밑에 양도차손의 통산. 2번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의 세 가지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고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결손금 생겼다고 여기로 끌고 와서 합산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밑에도 양도소득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된 자산이 있다면 다음의 세 가지 소득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그 말도 1번, 2번, 3번 안서 요거 팔았을 때 손실 보았다. 여기로 끌고 와서 합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합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산은 못해 원래. 이런 식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요 정도 선까지. 18회 시험 때도 같은 연도 주식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원칙은 얘들끼리 합산해요. 뒤에 보지만 부가징수할 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법은 당해 연도,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팔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려고 되어 있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지만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합니다. 그렇다고 얘와 얘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누진세 대상끼리는 합산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월 달에 토지 팔아 손해보았다. 5월 달에 기타 산 팔아 이익 보았다. 손해본 것이 이익 본 것에서 사감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양도, 차손의 통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끼리 합산하여 손해본 것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까지 이렇게 각각 요 소득별로 나누어서 25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차례 팔면 어떻게 공제하죠? 이 같은 연도에 토지도 팔았다, 건물도 팔았다, 지상권도 팔고 영업권도 팔고 이런 거 팔면 먼저 양도한부터 250만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순서로 공제하면 됩니다. 1월 달에 토지 팔아서 양도소득 금액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공제. 3월 달에 건물 팔아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 공제. 4월 달에 지상권 팔다 100만 원 나왔다. 그럼 50만 원만 공제. 끝. 그럼 250만 원. 그 다음에는 같은 연도 팔아도 대상 기본공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하여 1년에 250 될 때까지 이렇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250 될 때까지 공제 적용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요거 냅니다. 보통은 기본공제는 공제를 어떤 식으로 하여 공제할까? 그리고 여러 번 팔면 어떻게 공제할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거의 내는 편입니다. 기본공제 마지막 내용은 공유자산. 남편과 부인의 두 명 공동 소유다. 공유로 팔면 남편, 부인 각각에 대하여 공제해 줍니까? 네? 각각 공제해 줍니까? 해줍니다.
앞에도 있잖아. 부부 소득은 별개의 소득입니다. 부부 재산도 별개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재산을 저는 공동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297조 양가로 5번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 양도소득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양도소득의 산출세액. 자, 이제 과세 표준 나왔습니다. 기본제 빼서 과표 나오면 곱하기 세율 해야 되죠. 세율 봅시다. 세율. 세율도 보니까 뭐 19에 나오고 27에 띄엄띄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7에 내고 28, 29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제가 볼 때는 막 99% 세율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이거 내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어. 사실은 작년에 뭐 전면적으로 다 새로 개정되고 신설했는데 왜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돼. 양도세율은 첫째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부동산 권리가 뭐 있죠?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이런 겁니다. 옛날에 시험 중에 지상권의 세율은 나오니까 시험 중에 사실 맞으면 배운 적이 없답니다. 지상권 세율을 배운 적이 없답니다. 배웠는데 하니까 교재도 없답니다. 교재도 법에도 지상권 세율이 몇 프로다 이런 말이 없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 법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미등기. 자, 미등기로 양도하였다. 또는 등기된 것을 양도하였다. 등기된 걸 양도했다면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이에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세율 몇 프로입니까? 미등기로 팔면 세율 70%입니다. 굉장히 높죠. 세율이 70%입니다. 미등기로 팔면 장기 보유도 받을 수 없고 미등기로 팔면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미등기로 팔면 양도 차익의 금액이나 양도소득 금액이나 과세 표준이나 똑같습니다. 즉 미등기는 양도 차익의 금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되는 거지. 그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7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도소득세 나오면 그 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도 내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자기가 생긴 차익 금액에 얼마 준다고요? 거의 80%까지가 다 세금입니다. 인지시 내고 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70%. 근데 등기는 되었다. 근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다. 1년도 안 됐다. 50%입니다. 1년 이상은 되었는데 2년 미만이다. 1년 이상은 되었지만 2년 미만을 보유했다. 40%입니다. 자, 요 세율은 법에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건 투기적 목적의 중과세 성격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과세 성격이야.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으면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고 소득금이 적으면 낮은 세율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미등기를 통한 부동산의 투기, 당신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는 단기적 매매 차익을 노리고 있는 부동산의 투기,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과표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중과세 성격입니다. 대신 등기도 하고 또 2년 이상 보유도 하고 이렇게 투기적 목적 없이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누진세를 쓰는 겁니다. 6에서 42%까지 7단계로 나누어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6%에서) 최대 얼마까지? 42%까지 6%에서 42%까지 최대 이렇게 7단계로 누진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 자 6%는 뭐? 6%는
도대체 금액이 얼마일 때 적용할까 하니까 이게 과세 표준을 딱 구한 이 과표 금액이 이 금액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표준 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분 여기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요 세율이 동시에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매년마다 끊기 때문에 뭐 1년 미만 포유하고 이런 게 없거든. 또 종합소득세는 뭐 미등기는 없습니다. 이자 소득이 미등기는 없으니까 이게 종합소득세율이야. 그럼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자는 자기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에다가 자기의 경비를 빼고 막 가사생활에 필요했던 경비 등등등 다 빼고 남는 과표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니까 즉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이하가 되면 1년 12달 1,200만 원 되잖아. 월 소득의 과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서는 6% 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앞에 경비 다 포함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 월 받는 금액이 180만 원 정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요 세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42%는 과표 금액이 5억이 초과될 때, 5억 초과할 때 그 5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 쓰는 겁니다. 요거 작년에 신설됐잖아. 2018년도 신설됐잖아. 2017년까지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끝. 그까지가 끝이야. 40%가 최고세율이었어. 40%가 최고입니다. 3억 초과될 때 40%. 원래는 3억 원 초과, 5억 이하는 40%. 5억이 초과될 때는 42%, 42% 구간을 작년에 새로 신설했던 겁니다. 그럼 과거에 문제 출자 이렇게 돼서 등기되고서 2년 이상 된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다. 세율이 몇 프로일까? 정답 6%. 그렇죠? 등기되고 2년 이상 된 걸로 1,200만 원 이하는 6%거든. 이거 두 번이나 냈어. 그럼 다음에 내면은 또 두 번 했던 거 또 세 번째 하지 않고 요 놈. 등기되고서 2년 이상 된 것으로서 과세 표준 금액이 5억이 초과되는 경우 5억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이 몇 프로일까? 42% 이래든지 아니면 42%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 표준 금액 얼마 초과될까? 1번 1,200만 원, 뭐 2번 1억 얼마, 3번 얼마 써 정답 5억은 초과되는 금액 이런 일 수도 있고 제일 앞에 놈과 제일 끝에 놈을 보면 됩니다. 중간에는 안 봐도 됩니다. 중간에는 뭐 할 때 저런 거 쓰지? 중간에는 보통 안 봐. 학교도 그렇더라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20년쯤 되니까 한번 뭐 홈커밍 돼가지고 한번 선생님들 모시고 하더라고. 제가 저도 졸업하고 20년 딱 됐는데 딱 갔습니다. 하니까 고3 때 우리 반 담임이 딱 보이더라고. 고1 때 담임 우리 할배 선생님. 고1 때 담임이 딱 보이기에 인사해서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누구? 그 누굽니다니까 한데 얼굴은 모르는 표정이야 눈빛은. 그래서 그 옆에는 고1 때 우리 반 반장이 놈이 또 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아이고야 니 뭐 이름 하면서 니 오랜만이다 잘 지내는 묻더라고. 이름까지 또 기억하더라고. 그다음 옆에 한 놈이 또 가서 선생님 나를 하니까 선생님 대바람이 이 새끼가 막 손 넣더라고. 아시더라니까. 왜? 이놈 우리 반에 1등 했었고 이놈 우리 반 꼴통이 했거든. 완전 꼴통이야. 진짜 꼴통이야. 성적이 꼴통이 아니고 완전 막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정강국가 놈이거든. 선생님이 기억하는 건 진짜 애가 뛰어난 애하고 진짜 꼴통하고 기억하지 중간쯤에 내 기억 못합니다. 봐 이제 중간쯤에 내 기억 못하라니까. 그래서 이제 상을 설명해서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기분 안 좋더라고. 선생님 우리 고1 때 막 하다가 뭐 나무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아서 확 짤짤하고 하다가 맞아가 걸려가지고 막 그놈이 네 놈이구나. 얼굴은 모르는데 상호는 기억하는 거야. 고3 때 고1 때 수업 다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강실 끝에서 남아가지고 동전치가 짤짤하다가 세 놈이 걸렸습니다. 이놈하고 치과의사 지금 치과의사 가거든. 요 놈하고 뭐 그다음 내하고 또 딱 세 놈씩 하다 걸렸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진짜 영화의 한마디 친구여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묻더라고. 이놈이 가만히 교회 목사 하시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니까 이놈이 부모님이 대학 교수합니다. 저보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고 올해 학교 선생님인데요 하니까 교핀지고 있잖아. 목사잖아. 담임씨 하신 말이 그래 내가 우리 할배 선생님이 했거든. 연세가 그 당시 한 60쯤 됐어. 그래 근데 이제 와서 20년 연세 오니까 80 하나가 됐더라고. 그때 하시는 말이 그때 처음 듣을 때 내가 한 40년 동안 선생하면서 선생집 아들하고 목사집 아들놈 치고 인간 내 놈 못 봤다며. 야씨 속으로 너희 집 아들도 인간 안 되겠네. 그렇죠? 선생집 아들 인간 안 되잖아, 그렇죠? 선생집 아들하고 목사집 인간 안 된다고 묻더라고. 지금 뭐 하냐 묻더라고. 이놈이 치과의사 합니다니까. 아 그래. 네 지금 뭐 하니까. 아 지금 대학에 교수하고 있거든. 교수하면 나보고 네 뭐 하는 물어. 그 당시에는 대학원에 가면서 저는 이제 시간 강사하기 때문에 아 대학에 강의하고 싶다니까. 그래? 왜 원래 인간 안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 안 되는데 전부 대학 강의하고 있고 전부 뭐 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거 헛살았지 양반아.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장시간한테 갔습니다. 자, 기억은 많이 나네. 어쨌든 제일 앞에 놈과 제일 끝에 놈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우리 교재는 토지금을 따로 설명하고 부동산 권리 따로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자, 요겁니다. 조합원 입주권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을 권리에는 원래 조합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도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 따로 떼서 합니다. 따로 떼가지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는 70, 요건 똑같아. 그런데 왜 따로 하냐? 주택과 입주권 왜 별도로 따로 하냐니까 등기에 따라 보유기간 따라 세율을 틀립니다. 보유기간에 따라서 얘는 등기는 되었다. 보유기간 봐요.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 우리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 얼마죠? 50%잖아. 50%. 그런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해도 40%입니다. 40%. 주택은 1년 미만을 보유해도 40%밖에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였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누진세 들어갑니다. 의미는 뭘까? 얘는 왜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누진세 들어갈까?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진입, 시장의 퇴출을 굉장히 좀 쉽고 편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지. 우리 취득세도 세율할 때 농지가 매매로 농지 샀다 3%인데 주택은 6억 이하짜리 집을 사면 1%, 9억짜리 집을 사도 2%, 9억 넘어가야 3%입니다. 15억짜리 집을 사도 농지 취득하는 것과 똑같은 세율이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세율을 그냥 낮게 책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정책은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진입도 쉽게, 시장의 퇴출도 쉽게 하되 보유 관련 세금을 자꾸 높임으로써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보유도 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주택의 세율을 높여버리고 팔을 때 세율을 높여버리면 시장 진입도 어렵게 막아버리고 빠져나간도 어렵게 막아버리고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주택 세율을 많이 높여봐요. 팔았을 때 세율이 이제 너는 팔아가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으면 안 팔고 놔둡니다. 그래 안 되거든. 그럼 안 팔고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주택은 공급이 돼야만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자도 살 수 있는데 공급이 안 되게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 빠져나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뒤에 사는 사람도 살 수가 있지. 대신 정체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은 자꾸만 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쉽게 보유는 정체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이면 현재 이게 1년 이상만 돼도 문제 딱 27의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 한 문제를 했어. 요 놈만 가지고 주택과 주택 아닌 부동산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를 했습니다. 뭐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뭐 40% 틀렸다. 주택은 1년 이상만 보는데 누진세거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던 겁니다. 또 그 당시 뭐 6개월간 보유한 주택 50% 아니야. 일반 부동산을 6개월 보유하면 1년 미만 50%지만 주택은 6개월 보유해도 40%밖에 안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던 게 27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있잖아. 영업권,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용업권,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런 거. 기타 자산은 원래 등기자산 없지만 명확하게 등기, 보유 기간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언제나 누진세. 등기 여부, 보유 기간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언제나 누진세 맞습니다. 언제나 누진세. 6에서 42% 이렇게 씁니다. 그 시험에 혹시나 뭐 골프 회원권 뭐 등등 콘도 회원권처럼 영업권, 회원권 나오기 시작하면 앞에 절대 속으면 안 돼. 뭐 1년 미만 보유한 골프용권 5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업권, 회원권 나오면 무조건 누진세. 무조건. 자, 그럼 이제 특수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특수한 경우로서. 특수한 경우로서 전부 2018년도에 신설됐던 거, 작년에 신설됐는데 시험에 묻지 않았던 거, 참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동산의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 다 새로 신설됐는데 묻지 않더라고. 첫째는 조정지역 안에, 조정대상 지역, 요걸 대상으로, 요 조정대상 지역 안에 1세대 2주택 이상을 2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다. 조정지역 안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있다. 또 요거는 2주택만이 아니고 입주권과 플러스 주택을 합쳐서 2개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본 누진세 6에서 42%요 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10% 할증. 10% 할증하니까 결과적으로 16%에서 52%. 10% 할증하여 16에서 52%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안에 1세대 이번에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3주택 이상. 입주권과 주택의 수를 합쳐서 3개 이상. 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6에서 42%에 플러스 20% 할증합니다. 20% 할증. 20% 할증. 그럼 결국은 26%에서 62%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요 지위의 양도. 분양권 말합니다. 분양권을 말하되 조합원 입주권은 빼고 합니다. 분양권 당첨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빼고.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되어서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입주권 말고 그냥 당첨된 사람이 있고 당첨권을 분양권 전매하고 이럴 때는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그냥 50% 세율. 뭐 조정지역 내 2주택은 10% 할증,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은 20% 할증, 조정지역 안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는 50% 세율 이렇게 사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10% 할증, 6에서 42%. 여기다가 플러스 10% 할증. 단 이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 안에 있다. 지정지역 내에 있다.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입니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투기지역, 투기지역 안에 있다. 6에서 42%에 20% 할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작년에 신설됐던 거거든. 작년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신설되고 요 놈까지 6개. 세율에서만 6개가 신설됐는데 작년에 문제되지 않고 있더라고.
왜 안 되는가? 사실은 되게 찝찝하더라고. 올리는 아마 거의 문제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조정지역 안에 집을 3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를 팔았습니다. 팔면 6에서 42%에 플러스 20%, 26%에서 62%까지. 그런데 3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 집이 만약 1년 미만이면 어떻게? 1년 미만이면.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잖아. 그럼 조정지역 내 3개의 집을 가지고 있던 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1년 미만이다? 그럼 40%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2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느 게 세금이 많아요? 어느 게 세금이 많을까? 이게? 저게?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만약 과세 표준 금액이 팔았는데 과표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과표 금액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잖아. 6%에 플러스 20% 해봐야 26%밖에 안 돼. 그럼 이게 40%가 더 높아. 근데 과표 금액이 5억이 넘어봐. 5억 넘으면 62%입니다. 62% 되면 40%가 월등히 높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도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 안 합니다. 고말 쓰는 건 취득세밖에 없어. 그건 비례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세금들은 동일한 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조세율을 적용시켜 산출한 세금과 요 세율을 적용시켜서 산출한 세금 가운데서 큰 세액으로 한다. 요걸 적용시켜 세액 산출해보고 요것도 적용시켜 산출해보고 그렇게 각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중에 큰 세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99쪽 세율 적용의 특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할 때는 1과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이면 1과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2주택이다 조정지역 내 요 세율, 3주택이다 요 세율. 그런데 요 주택들이 1년 미만이면 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과 40%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 중 큰 세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보시면 되고 299쪽 마지막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원래 원칙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단 동그라미 2번 요것만 보시면 돼. 동그라미 2번만. 다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납부합니다. 원래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 계실이 취득이 되거든. 그렇다면 갑이 취득을 했다. 갑이 취득을 했고 쭉 가지고 계시다가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의 사망. 그리고 을이 상속받았고 그러면 을이 양도합니다. 을의 양도. 원래 양도소득세는 취득일, 상속에 따른 취득은 상속 계실이 취득이 되거든. 보유기간은 상속 계실 요 날부터 요 날 사이에 양도 차익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도 요 기간만큼의 장기 보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취득일, 상속 계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예외적으로 뭐 할 때만 세율을 할 때만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니까 혹시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직 뭐 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만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300쪽 미등기 자산 양도소득 계산 특례 그리고 뒤에는 이제 부가와 징수 이런 내용 통해서 구계산 양도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